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술도, 신뢰도, 국제평가도 늘 일본이 앞선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인은 서류를 3번이나 꺼내고도 58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인은 자동 게이트를 지나 이미 입국을 마쳤습니다. 일본이 더 강한 나라라고 믿어왔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체코는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소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프라하 공항에서 15년째 출입국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국제 보안 전문 기자죠. 이 공항에서 저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입국 장면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패턴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는지, 심사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이요.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은 2023년 9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입국 심사대 근처에 서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남성이 있었죠. 일본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캐리어 하나, 전형적인 비즈니스 출장자 같았어요. 그는 심사대 앞에 섰고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7분.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한 번, 두 번.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일본 여권은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 축에 속합니다. 세계 최상위 신뢰도를 가진 여권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성은 계속 서 있었어요. 심사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성이 정중하게 대답했죠.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며칠 체류 예정입니까? 이전에 체코에 온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어졌어요. 남성은 침착하게, 예의 바르게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응대였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심사관은 다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홀로그램을 비춰보고 뒷장을 넘기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남성의 표정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없었지만 뒤에 줄 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30분, 40분. 심사관이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50분. 저는 이미 메모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일본 여권 소지자가 이렇게 오래 심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58분. 남성이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 숙이고 짐을 챙겨 나갔죠.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후 3시 15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심사대로 한 사람이 안내됐어요. 한국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배낭 하나 메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자동 게이트 쪽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권을 스캔했어요. 기계가 얼굴을 인식했죠. 삑. 차단봉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또 시계를 봤어요. 12초.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58분. 12초.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쁜 문제도 아니었죠. 공항에서 이런 시간 차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신뢰의 차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가 190개국이 넘어요. 신뢰도, 평판,
국제적 위상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죠. 두 번째, 한국 여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출입국 관리 대상 국가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신뢰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낮았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58분 동안 멈춰 있었고 한국은 12초 만에 통과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통계와 현실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권 순위는 일본이 높은데 왜 체코 공항은 한국을 그냥 통과시킨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3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공항 절차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30년간 쌓인 기억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관찰 위치를 바꿨어요. 입국 심사대 바로 옆 심사관의 손이 보이는 곳이었죠.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실은 말보다 손에 있다는 겁니다. 심사관의 손.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믿는지 의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일본인 여행객 한 명이 심사대에 섰어요. 중년 남성이었죠. 관광객 같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딱 0.5초 정도요. 여권을 받자마자 자동으로 스캔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홀로그램을 빛에 비춰봤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뭔가 입력했죠. 다시 여권을 봤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체코 방문은 처음입니까? 어디에 머무실 예정입니까? 동행자가 있습니까? 남성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여권 위에 있었죠.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 4분 후 통과했습니다. 저는 바로 옆 심사대를 봤어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배낭 여행자였죠.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의 손을 봤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권을 받자마자 자연스럽게 스캔했고 화면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죠. 마치 익숙한 물건을 다루듯이요. 아침에 커피 잔을 드는 것처럼요. 질문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이었어요. 시간은 약 15초. 저는 그 차이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어요. 일본인을 대할 때 심사관의 손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거리감이요. 한국인을 대할 때는 그 거리감이 없었어요. 신뢰가 기본값이었던 거죠. 저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인 여행객을 23명 봤어요. 그중 18명이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균 심사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였죠. 한국인 여행객은 31명을 봤습니다. 추가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이었어요. 평균 심사 시간은 20초 미만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심사관 한 명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 공항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여권 소지자를 심사할 때 추가 확인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규정상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무비자 입국 국가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경험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지나치게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무거웠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어요. 한국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법 체류자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범죄 기록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더 기록했어요. 심사관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일본을 대할 때 그 손은 확인한다. 한국을 대할 때 그 손은 믿는다. 이건 단순한 절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체코 내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식 통계가 필요했어요. 제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료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자료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여권 신뢰도 국제 순위였어요. 일본 세계 1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4개국. 헨리 여권 지수 기준 최상위권. 국제적 신뢰도, 평판, 외교력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한국 세계 23위권.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89개국. 과거에 비하면 놀라운 상승이었지만 여전히 일본보다는 아래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체코 내 불법 체류자 통계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인 불법 체류자 연평균 12명, 한국인 불법 체류자 연평균 8명. 큰 차이는 없었어요. 둘 다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죠. 세 번째 페이지. 범죄율 통계. 일본인 범죄율 10만 명당 0.3건. 한국인 범죄율 10만 명당 0.2건. 이것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모범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일본이 더 우월했어요. 통계로 보면 둘 다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왜 공항에서는 정반대였을까요? 왜 일본은 58분이었고 한국은 12초였을까요?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의 오후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문득 심사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불법 체류자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봤죠. 일본인 불법 체류자 12명. 그중 10명은 스스로 출국했어요. 나머지 2명은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죠. 한국인 불법 체류자 8명. 그중 8명 전부 스스로 출국했습니다. 강제 출국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과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저는 다시 내무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1990년대 자료도 볼 수 있을까요? 체코가 독립한 직후 시기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 시기 자료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국가 자체가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래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흘 후 오래된 파일 몇 개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3년 기록.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된 직후였죠. 여권 신뢰도. 일본 세계 최상위. 한국 중하위권. 당시 한국 여권으로는 유럽 대부분 국가의 비자가 필요했어요. 체코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아래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3개사, 체코 진출 확정. 일본 기업 8개사 진출 검토 중.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진출 확정과 검토 중. 일본은 검토했고 한국은 확정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시 1995년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 기업 8개 중 4개 철수. 수익성 부족. 한국 기업 세계사 유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현지 고용 지속. 1998년 자료. 일본 기업 2개사 추가 철수.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 한국 기업 세계사 유지. IMF 구제금융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수 없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8개 기업 중 6개가 떠났습니다. 한국은 3개 기업 모두 남았어요. 일본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철수했고, 한국은 조건이 나빠도 유지했던 거죠. 저는 다시 심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권 순위는 일본이 훨씬 높은데 왜 체코는 한국을 더 신뢰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위와 신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순위는 지금을 말하고 신뢰는 과거를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보다 한국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은 점수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58분과 12초. 이건 여권 순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30년 기억의 차이였던 거죠. 일본은 완벽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체코는 일본이 떠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낮은 순위에서 올라왔지만 체코는 한국이 남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어요.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이다. 일본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한국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국가는 합리성이 아니라 선택을 기억한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프라하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68살의 체코 여성 마리에 씨가 있었어요. 그녀는 1993년부터 한국 섬유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체코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옥 같았죠.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쪼개진 해였어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국영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쳤죠. 저는 새 아이의 엄마였어요.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저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 회사가 왔어요. 작은 섬유 공장이었죠. 건물도 낡았고 기계도 오래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고용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오지 않았나요? 왔어요. 큰 회사들이 왔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둘러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서류를 검토하고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요. 떠났어요. 조건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해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결정이었죠. 체코는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회사는 달랐나요?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니, 계산했지만 다른 걸 계산했죠. 무엇을요? 사람을요. 마리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통역과 함께 왔죠. 첫날 그분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서툰 영어로요. 그녀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면 우리도 일합니다. 여러분이 먹으면 우리도 먹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1995년이 됐어요. 공장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한국 회사도 떠났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김 사장님은 오히려 직원을 더 뽑았어요. 10명을요. 모두 놀랐죠. 적자인데 왜 사람을 더 뽑느냐고.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함께 버티면 좋아질 거라고. 마리에 씨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이 왔어요. IMF 외환위기.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간 그 해였죠. 뉴스에서 봤어요.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대기업들이 파산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생각했죠. 이제 끝이구나. 한국 회사도 떠나겠구나. 떠났나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12월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공장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주 어렵다고. 본사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급여를 조금 늦게 줄 수도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준다고. 그러니 조금만 함께 버텨달라고. 그래서요. 우리는 버텼어요. 1998년 1월 급여가 일주일 늦게 나왔어요. 2월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단 한 명도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에 씨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한국인 남성 한 명과 체코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1999년 봄이에요. 공장이 처음으로 흑자를 냈던 날이죠. 김 사장님이 울었어요. 우리도 울었고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기업들은요? 전부 떠났어요. 1999년에는 일본 기업이 하나도 없었죠. 그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공장에서 25년 일했어요. 2018년에 은퇴했죠. 제 두 아들도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됐나요? 아직도 있어요. 더 커졌죠. 이제는 프라하에서 가장 큰 섬유 회사 중 하나예요. 마리에 씨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자 양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본은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돈도 많았고 기술도 좋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계산이 안 맞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걸 계산했어요. 무엇을요? 30년 후를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헤어지며 마리에 씨가 말했어요. 제 손자가 다음 달에 한국 여행을 가요. 처음이죠. 제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할머니의 일자리를, 아버지의 일자리를,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일본은 숫자를 계산했고 한국은 사람을 계산했습니다. 일본은 옳았고 한국은 비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 프라하 공항에서 일본인은 58분을 기다렸고 한국인은 12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마리에 씨의 손자가 그리고 그 손자의 자녀가 한국인을 어떻게 기억할지. 저는 마리에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또 다른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체코 국립재난기록관을 찾아갔습니다. 2002년 여름 기록이 필요했어요. 체코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있었던 시기였죠. 담당 공무원은 제 요청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2년 8월 대홍수 자료를 찾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당시 체코 전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55명이 사망했고 피해액은 30억 유로를 넘었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2002년 8월 6일 프라하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시작됐어요. 8월 7일 불타바 강이 범람했습니다. 수위가 평소보다 5m 이상 올라갔죠. 8월 8일 프라하 지하철 전 노선이 침수됐어요. 도로가 끊기고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공장지대,
산업단지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기계가 침수되고 전기가 끊겼죠. 저는 외국 기업 피해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 기업 해당 없음, 체코 내 제조업 투자 없음. 일본 기업들은 이미 1990년대에 모두 철수한 상태였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국 기업 시사 공장 1층 전체 침수. 피해액 약 50만 유로. 한국 기업 D사 생산 라인 70% 침수. 피해액 약 80만 유로. 한국 기업 E사 공장 건물 일부 붕괴. 피해액 약 40만 유로. 한국 기업 세 곳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8월 10일 외국 기업 대응 현황. 일본 기업들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미 체코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기록이 있었어요. 독일 기업 3개사, 보험 처리 후 철수 검토. 프랑스 기업 2개사, 재건 비용 계산 중. 미국 기업 1개사, 생산 라인 이전 결정. 모두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재난은 불가항력이고 보험이 있고 재건보다 이전이 경제적일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 한국 기업 시사 8월 9일 직원 전원 안전 대피 완료. 기계 복구 시작. 한국 기업 D사 8월 10일 경영진 전원 현장 도착. 직원 가족 안부 확인 중. 한국 기업 E사 8월 11일 본사에서 긴급 지원금 송금. 피해 직원 지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어요. 저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8월 12일 한 체코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진흙 속에서 함께 삽을 든 한국 기업인들. 기사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한국인 남성 2명이 체코 직원들과 함께 진흙을 퍼내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였죠.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시사의 김 사장은 홍수 다음 날 서울에서 프라하로 날아왔다. 그는 공장을 둘러본 뒤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기록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 D사 8월 15일 침수된 기계 전부 폐기 결정. 새 기계 발주. 예상 복구 기간 6개월. 직원 해고 없음. 복구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 한국 기업 E사 8월 20일 건물 재건축 결정. 예상 비용 150만 유로. 본사 이사회 만장일치 승인. EU 체코 직원들과의 약속.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약속. 그들은 이걸 약속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다시 비교 자료를 봤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 기업들. 독일 기업 2개사 9월 철수 확정. EU 재건 비용이 보험금을 초과. 프랑스 기업 1개사 생산 라인 폴란드 이전. EU 체코 리스크 재평가. 모두 합리적이었습니다. 주주들에게 설명 가능했죠. 경영 교과서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2003년 1월 기록을 찾았어요. 한국 기업 시사, 공장 재가동. 복구 기간 5개월. 해고 직원 0명. 한국 기업 D사, 생산 재개. 투자 금액 200만 유로, 당초 예상의 2배. 직원 수 증가 복구 과정에서 20명 추가 채용. 한국 기업 E사, 신규 공장 완공. 투자 금액 180만 유로. 체코 정부로부터 감사패 수여. 저는 체코 정부 공문을 찾았습니다. 2003년 3월 체코 경제부 장관명의 서한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2002년 대홍수는 우리 국가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구했고 이익보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체코 정부와 국민은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서한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2023년 프라하 공항. 일본인 58분. 한국인 12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에 조건을 계산하고 떠났어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래서 2002년 홍수 때 그들은 체코에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선택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보험을 처리하고 철수할 것인가, 사람을 지키고 재건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남았습니다. 체코는 이 순간을 봤어요. 진흙 속에서 삽을 든 한국인을.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구한 선택을. 약속이라고 부른 그 결정을. 저는 재난기록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평화가 아니라 위기에서 만들어진다. 일본은 위기가 오기 전에 떠났고 한국은 위기 속에서 남았다. 30년 후 공항에서 일본은 설명해야 들어올 수 있었고 한국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체코가 기억한 건 여권 순위가 아니라 진흙 속의 삽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심사관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첫날 제게 말했던 그 사람. 한국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요. 오후 3시쯤 그의 근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직원 식당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그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에 입국 심사에 대해 여쭤봤던 기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일본과 한국 이야기를 물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1990년대 기업 투자 기록,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2년 대홍수까지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충분히 성실한 나라 아닙니까? 규칙을 지키고 예의 바르고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나라인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성실했죠. 그럼 왜 한국과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까?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이 다른 거죠. 기억이요? 네. 그는 창밖을 봤어요. 저는 이 공항에서 15년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10년 일했고요. 체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다 봤어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1990년대 초 우리는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끝나고 모든 게 불확실했죠. 일자리가 없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외국 기업들이 왔나요?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산했죠. 일본 기업들도 왔습니다. 큰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조건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리스크가 높다고 했죠. 이해합니다. 비즈니스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그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돈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적자가 나도 조건이 나빠도 2002년 홍수 때도요. 특히 그때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무부에서 재난 대응 업무를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고받았어요. 어땠습니까?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보험 처리하고 손실 계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한국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기업 사장 한 명을 직접 만났어요. 내무부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였죠.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철수 계획이 있느냐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철수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기 있는데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까?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떠날 준비요? 네. 일본 기업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계산이 안 맞으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니까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적자가 나든, 홍수가 나든, 본국이 어려워지든. 그게 신뢰의 차이가 됐나요? 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국가는 이런 걸 기억합니다. 3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불법 체류도 거의 없고, 범죄도 없고, 약속도 잘 지켰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문제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럼 차이가 뭡니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일본은 좋을 때만 왔다가 나쁘면 떠났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압니다. 30년을 알아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권만 압니다. 여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본 여권은 훌륭해요. 세계 최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여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30년 동안 시험을 통과했죠. 우리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아직 검증 중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네.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체코에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신뢰는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로 만들어진다. 일본은 완벽했지만 없었고, 한국은 부족했지만 있었다. 체코가 기억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였던 겁니다. 그와 헤어지며 저는 물었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자기들이 30년 동안 무엇을 쌓아왔는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를 겁니다. 보통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어요. 58분과 12초. 이건 시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존재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설명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한국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존경은 선언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라는 걸 저는 그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라하 공항. 입국 심사대.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일본인 비즈니스맨 한 명이 심사대에 섰어요. 여권을 내밀었죠. 심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확인하고 질문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체코 방문은 처음입니까? 남성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완벽한 영어였고 태도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4분 후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심사관은 이 사람을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30년 동안 쌓인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옆 심사대. 한국인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배낭여행자 같았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스캔, 확인, 도장. 15초. 통과. 저는 이제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58분과 12초.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도 아니었죠. 기억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한국도 규칙을 지켰어요. 일본은 예의 바랐습니다. 한국도 예의 발랐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은 조건을 계산했고
한국은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떠날 준비가 돼 있었고, 한국은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은 완벽했지만 없었고, 한국은 부족했지만 있었죠. 30년 동안 저는 그날 오후 심사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잘 쓰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일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했어요. 비즈니스는 그런 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말의 진짜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를 함께 버텼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처음 그가 했던 그 말. 한국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1990년대 적자도 문제였고, 1997년 IMF도 문제였고, 2002년 홍수도 문제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문제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체코는 질문을 일본에게 하고 침묵으로 한국을 통과시켰던 거죠. 저는 공항을 나오며 프라하의 하늘을 봤습니다.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일본은 교과서대로 움직였고 한국은 교과서를 벗어났습니다. 일본은 옳았고 한국은 비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효율이 아니라 선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프라하 공항에서 그 기억이 58분과 12초가 됐던 겁니다. 저는 오늘도 프라하 공항을 기록합니다.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 취재만큼 많은 것을 배운 적은 없었어요. 저는 기자입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찾은 진실은 이겁니다. 국경은 철문이 아니라 기억의 총합이다. 어떤 나라는 설명해야 들어오고 어떤 나라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코에서 그 자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일본은 질문을 받았고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30년간 쌓인 기억의 결과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공항에 있었습니다. 일본인 여행객이 심사대에 섰어요. 여권을 확인받고 질문에 답하고 4분 후 통과했죠. 한국인 여행객이 옆 심사대로 갔습니다. 자동 게이트를 지나 15초 만에 통과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한국인 여행객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기 앞에 누군가 길을 닦아놨다는 것을요. 1993년 누군가 적자를 감수하며 체코에 왔고 1997년 누군가 본국이 어려워도 떠나지 않았고 2002년 누군가 진흙 속에서 삽을 들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2023년 오늘 12초가 됐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공항에 섰을 때 여러분보다 먼저 그 자리를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가 그 길을 닦아놨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았고, 부족했지만 함께 버텼고, 효율적이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코는 여러분을 압니다. 30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영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체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현장을 기록하는 기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명확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30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체코는 그걸 기억합니다. 프라하 공항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58분과 12초.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한국이 쌓아온 30년은 다음 30년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공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한국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미 길이 있습니다. 선배 세대가 만든 그 길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길을 더 넓혀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역사는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체코에서 한국의 자리는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며 지켜본 한국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일본보다 먼저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